야구 수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트렌드 수다 함께해요. 수다 파트너 김원식 문화평론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한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두 분 클럽 사실 뭐 나이도 안 되고 별로 상황도 이제 안 안 친해 되고. 보이잖아요, 마스크가. 네, 두 분 뭐 제가 전혀 걱정은 네, 안 해요. 좀 해줬으면 아니, 좋겠어요. 전혀 안 해요. 두 분은 뭐 네. 클럽 안 다녀오셨을 것 같고. 왠지 씁쓸하다. 네, 걱정 전혀 좀 안. 걱정 좀 해주시죠. 아, 전혀 안 돼요. 자, 이태원 클럽바의 집단 감염 때문에 정말 어디 가나 요즘 이 이야기예요. 우리 이사님 혹시 직원들 중에 20대들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건 아닌데 이태원 근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저 회사 두 명은 그 자가 자가격리했어요. 재택근무를 명령을 했고요. 네네. 나머지는 뭐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20대들이 있어요. 네.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다녀왔어? 이랬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이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가해자도 될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이게 클럽이라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성소수자를 위한 클럽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간 사람들 동선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평론가님. 그렇죠? 아, 근데 이제 팩트 체크부터 좀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성소수자가 드나드는 클럽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사실 그게 그 현실을 잘 모르는 말인데 그 클럽은 성소수자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 그 전용 클럽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확진자 66번도 네. 용인 66번도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호기심 차원에서 갔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소수자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일반인도 가고 성소수자도 가는데 이제 그 성소수자분들이 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들만이 무슨 집단 감염의 원흉인 것처럼 접근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요. 아유, 그럼요. 예, 그리고 실제로 성소수자들이 확진된 사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미 4월 말부터 이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 2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3번 출구구 앞에 있는 그 다섯 개의 클럽에서만 확진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태원 일대에 확진이 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고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클럽 일부 중에서도 성소수자 클럽만 찝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다. 팩트 자체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클럽이 이런 집단 감염의 시작이 될 거라는 우려는 우리 모두가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안 터졌던 게 이상할 정도로 클럽이라는 데를 다 한 번씩은 가보셨겠지만 누가 뭐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런 거 하려면 클럽 안 갈 거예요. 클럽 가는 분들 자체가 방역을 잘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모두 저는 우려했었죠. 개인적으로 한 달 전부터 네.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는 문화적 거리 두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라는 건 사실은 물리적 거리 두기거든요. 2m. 그리고 의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회적으로 사람과 사람 거리를 2m 정도 했을 때 네. 일정 정도 방역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중요한 건 그건 접촉을 최대한 이제 멀리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접촉 빈도가 낮을수록 확진이 안 되니까요. 근데 문화적 거리두기는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아니면 집단이 내 집단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쯤 성찰을 해보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클럽 같은 경우도 그 또래 문화나 그 세대에서는 클럽 당연히 피로감 있고 좀 활력소 있게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한 번은 참는 것,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문화적 거리두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근사한 얘기시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컨텍스트 블라인드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쓰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약간 맹시, 잘 안 보이는 이런 세대도 많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나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런 관점이 완벽하게 수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내가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있을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이태원 관련돼서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그분들 사실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엄청나게 비난이 많은데 그분들의 대체로 사회적 격리나 이런 걸 스스로 사실 상당히 절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5살짜리 우리 집에 있는 여자 사람 네, 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매니아거든요. 일주일에 한 3번씩 갔어요. 코너. 네, 코인 노래방. 일주일에 3번씩 갔는데 지금 안 간 지가 한 4개월이 넘습니다. 그 15살 친구도 참는데. 미쳐.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노래방 앱을 깔아서 방에서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 괴로움도 좀 있으면 계약이고 친구들 만난다는 게 그것 계속 때문에 연장되고. 참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얘가 연장됐으니. 엄청 비난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해서 그거 격리를 스스로 잘 지켰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그렇죠. 굉장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 뭐 무인승차 같은 거는 내가 이익을 얻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시대의 나 하나쯤이야는 너무 엄청난 정말 민폐에 네.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개인에 대한 책임을 몰아세우는 거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걸 확장해서 젊은 세대 관점으로 책임을 귀책시키는 것도 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문화적인 구조를 지금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은 클럽을 못 가가지고 굉장히 아달퍼하는 중년 그 남자들이 꽤 있어요. 가고는 싶은데 네. 참아갈 수 없고 또 심지어는 뭐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 볼까, 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번 금지당하니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박사님 무슨 얘기하시죠. 얘기냐? 박사님 얘기 본인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약간 트렌디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클럽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어떤 유행성을 이제 주도하기 때문에. 근데 감염병, 그러니까 건강 헬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염병의 온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음에 그런 그 물리학적인 어떤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기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애초에. 이번에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이전은 돌아갈 수 없다라고 없다.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약간 잠잠해졌다고 하니까 다시 그 문화적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클럽 문화도 이제는 그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빈도 접촉을 했을 때 당연히 코로나19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정말 감염병의 온상인 곳인데 그걸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고 뭔가 진보적인 공간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미세먼지 인식했듯이 전염병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가고 싶어 할 때. 그러면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일정 부분 대안에 대한 건 동의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감염병 걸려도 그 문화 즐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단순한 감기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는 정우영 본부장도 얘기했잖아요. 잔인한 그 바이러스다. 표현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잔인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앞으로 클럽도 바뀌겠죠. 근데 이제 예전의 클럽이 아닌 뭐 또 다른 그렇죠. 개념의 문화 공간이 생기는 그렇게 갈 거겠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건 젊은 친구들이 클럽 간 걸 우리가 비난한 게 아니에요. 이 타이밍에 맞아요. 아까 말한 15살짜리도 코인 노래방 가고 싶은 걸 참고 있는 이 타이밍에 갔고 실제 그것 때문에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갈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비난하겠어요. 사실 이게 불안감이라는 거, 일상적 불안감이라는 거는 분노로 전환되기 아주 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희생양을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시기에서 누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요새 많이 받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바꿔야 될 그 멘탈리티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 하나쯤이야라는 요 생각을 좀 확대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개인이 숨을 공간이 없어요. 지금은.
숨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전염병.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생물 한 사람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익명의 누군가를 찾아내는 한 그 바이러스는 계속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드러나야지 이것을 그 제압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효율성이라는 그 잣대로 요 계층은 포기해, 요 타겟은 포기해, 요런 관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야, 요 층은 내 지지자가 안 했기 때문에 포기해. 그러니까 포기해라고 하고 이쪽만 집중해라고 하는 관점이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관점인데, 이 전염병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정말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렇네요.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한국 사회 멘탈리티가 어땠는지를 재밌게 표현한 책의 문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 책이 뭐냐면 이제 2002년도에 발간된 그 스콧 버거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10년 동안 영어 강사를 했던 분인데 네. 발칙한 한국학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당신이 부자이고 비싼 차를 가졌다면 사회는 당신을 감탄의 눈으로 쳐다본다. 당신이 빈털터리에 뚜벅뚜벅 걸어다닐 뿐이거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팔꿈치로 밀치고 잡아당기거나 하여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한다. 물론 고의는 아니다. 다만 당신은 부재하는 존재이기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2년에 쓴 2002년 책이에요. 한 12년, 18년 전, 20년 전쯤에 한국 사람 멘탈리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멘탈리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다 뒤집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평등을 이룰 수 있을 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피케티가 했어요. 얘기했죠. 왜냐하면 맞아요. 피케티 기사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감염병이라는 게 전염병이라는 게 물론 취약계층한테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너무 잔인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전망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모든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클럽은 클럽 모양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외국 가면 우리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냥 바닷가에서 춤도 추고 피아노 한 대 있으면 칵테일 하나 들고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왜 젊은 사람만 클럽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눈치 보면서 클럽 가고 싶은데 못 가야 됩니까? 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제 이제 그렇게 방문화의 바뀌지 역사를 않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야, 참 오래된 미래다라는 점도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사예제 했을 때 서구의 악수 문화, 예를 들면 볼키스, 뭐 허그 이런 거 굉장히 선망하고 따라갔었는데 한편으로 전통적인 우리 그냥 목례하고 그냥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뭐 바람직하다 이런 또 생각도 들고 또 예전에 풍류 문화 생각해 보면 야외에서 그냥 널찍이 떨어져 가지고 네. 시를 읊고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급격한 도시화를 하면서 사실은 모든 그런 레저라고 해야 될까 영 문화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사실 클럽도 방 문화죠. 노래방 이번에 뉴스 보니까 확진자가 또 그쪽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도시화를 하고 근대화를 했는데 정말 근대화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사실은 아까 보거슨 말씀도 하셨지만 오히려 문제는 유럽이었어요. 네. 유럽은 아까 자본주의 참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다 그렇죠. 우리 포괄할 수 없어. 그래서 노인층 다 배제하고 심지어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급속하게 뭐냐면 코로나가 특정 계층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대 전 계층으로 가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나선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아까 버거슨이 얘기했을 때는 어떤 뭐 정부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가 리더십이 어떤 방향타를 가지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번에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극찬을 받은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검사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그 다 차서 추적해가지고 이게 확증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이 어떻게 방향타를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뭐 성소수자든 젊은 세대든 계속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검사를 받으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종식될 수가 없어요. 그럼 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걸렸을 때 그럼 그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프닝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 클럽에 갈 정도의 용기라면 지금 나와서 검사를 받으셔라. 순간의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순간의 비난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더 큰 비난과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많은 물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유튜브에 이런 걸 또 남겨주셨지만 물론 맞죠. 맞는데 일단 나와서 검사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문화로 좀 정착돼야 일단 될것 동성 같아요. 공개를 최대한 사생활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선별 진료소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진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항상 그 선별 진료소는 옆에 있어가지고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는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비난을 할 겁니까? 맞아요. 언젠가 내가 옮긴 사람이 그럼요.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심리적 불안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두려움을 계속 해주는 것이 사실은 심리적 방역 플러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코로나 전국에서 이기는 방법밖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갑자기 하나 생각났는데. 네. 폴리티코라는 그 미국의 정치 전문 저널인데 오늘 뭐 많이 준비해 갑자기 오셨네요. 요새 포스트 네. 코로나 질문을 엄청 받아가지고 감이 네, 많이 네. 나시는데요. 데이터가 좀 있어요. 아,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그럼 즐겨야 되나 이런 문장에서 거기 폴리티코에서 얘기한 거는 공원의 재발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영원히 바뀌지 않을 대목에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 그 강의를 간 거 보면은 지금 전부 다 드라이 파크가 망하고 있어요. 워터파크만 잘 되고 이게 실내 공간에서 놀이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지고 있고 그쪽으로만 점점 더 발전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래서 야외 공원이나 이런 데는 참 잘 안 가거든요. 재미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공간이 재발견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네요. 아니 근데 상무님 갑자기. 전문 아니 이제 상무님 트렌드가 다 정리 다 했어. 뒤집어졌어요. 우리 아니, 1년 동안 그러니까 된 게 다 제가 지금 뒤집어졌어. 그 얘기하려고 막 그랬어요. 승진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1년 전에 네. 무슨 얘기 했냐면 실내 테마파크가 맞아요. 엄청 유행이다. 맞아요.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호텔에서 흥분해서 연몰한다. 우리가 지금 다 그 얘기 했는데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저부터도 아이들 키즈 카페 가는 게 지금 네. 부담스럽고 맞아요. 대신 야외 나가는 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네. 와, 그리고 통계를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네. 등산객이 엄청 늘었고요. 불었어요. 캠핑이 맞아요. 늘었고요. 또 이번에 5월달 같은 경우는 그 야외 가신다 하더라도 다 자가용으로 가시고 가고요. 또 숙박시설 형태가 뭐냐면 호텔 같이 이렇게 한 층에 많은 숙박객이 있는 게 아니고 펜션처럼 독채. 거리감이 있는 그러니까 글램핑 뭐 이런 맞아요. 것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지금 문화 트렌드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네요. 어머, 우리 이 코너 계속해야겠네. 아니, 지금 1년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 전혀 다른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안 하고 싶은데, 그쵸? 외부 요인에 의한 이 질병에 의한 트렌드가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이 트렌드 수다에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이야기를 조금 제가 틀어볼게요. KBO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다 연관되는 코로나19가 개념이죠. 그렇죠. 코로나19가 불러온 KBO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맞아요? 인기몰이 맞아요? 저희 또 야알 모셔가지고 맞습니까? 인기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외신에서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도 생중계하는 그게 보통 그러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아요. 조회수가 10,000건이 안 됐는데 지금 한 12만 건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요. 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ESPN이 그 야구의 중계에 상당히 독점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인데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없잖아요. 야구 개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옛날 걸 돌려보다가 KBO한테 고마워해야죠. 애들이 오히려. 여기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미국의 야구 문화랑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들도 많고 네. 빠덤도 있고 빠따 던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걸 보고 우리가 또 그 리액션들을 보고 다시 재밌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그러니까요. 있는 BTS의 인기 요인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BTS 영상을 보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맞아요. 재밌어하는 우리 또 그 인터뷰 얼마나 네, 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그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라고 저희 네, 방송 알죠. 같이 했었던 식구인데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어요. 미국에서 보는 KBO 리그 ESPN 메인 화면에 카테고리까지 있다. 시카고 볼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같은 웹사이트에 있다니. 그러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 올해 잘하면 야구 중계권료 수지 사상 첫 흑자 되는 거 아님? 이렇게 페북에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NC 다이노스가 노스캐롤라이나 다이노스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 그래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또 빵 뜬 분이요. 개그맨 김준현 씨래요. 김준현 씨. 설명 본인은 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네, 김준현 본인은 씨? 한 것도 하나도 없고 네. 그냥 이제 외야 쪽에 그냥 광고판 하나로 패스트푸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카메라에 비치니까 미국 쪽에서 저 사람 뭐냐 하면서 재밌다는데 시간대가 사실은 야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 좀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피자 광고의 네. 모델이 김준현 씨인데 그렇죠. 그 피자 광고에 토핑이 4가지가 올라간대요. 아마 이거 뭐 무슨 섞어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겠죠? 네. 한 판인데 이제 맛이 여러 개 있는 게 그게 너무 놀랐대요. 사람들이 아니 한국어 한 피자에 토핑을 4가지나 올려 이러면서. 저게 가능해? 막 이런 식이지. 그 짜장면이 중국에서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역수출해 가거나 똑같죠. 아,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다 현지화하잖아요. 불고기 피자도 없잖아요. 미국에. 그렇군요. 참 진짜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들, 새로운 즐거움, 이거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즐거움이죠. 즐거움이죠. 뭐 인간이라는 게 어려운 비극 가운데 늘 슬픈 것만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 또 즐거움을 찾아가는 게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번에 그 야구 사태를 야구 사태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야구가 열리지 못하니까. 근데 대만도 열었는데 이제 한국이 먼저 이렇게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했을 때 컨텐츠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주목을 받지 못하면.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플랫폼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에 중계가 되니까 반응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망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컨텐츠의 질을 높여야 되고 우리는 수준이 좀 낮아.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다비드리님께서 제가 야알못이라니까 본인이 야잘알이래요. 미국인들이 야구에 목말라 있어서 일단 지금은 반응이 뜨거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데 7월에 MLB 개막하고 나서는 지금 같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결국 콘텐츠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고 그리고 김준현 씨 그 피자 진짜 맛있다고 실제로 그 피자 가게랑 연관이 있으신 분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콘텐츠도 중요하고 플랫폼도 중요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는 일단 일단 플랫폼이 있으니까 중요한 된 거는 거지. 존재감을 알리는 그렇죠, 게 중요하죠. 일단. BTS가 처음에 노출됐을 때 정말 엄청나게 콘텐츠의 질이 높아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았나요? 아니죠. 나름대로 계속 접촉점을 놀리다 보니까 거기에 팬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충성 높은 접점이 생기니까 그게 계속 외연을 확장한 거죠. 그런 식의 이제 확장 과정으로 보면 지금의 KBO ESPN 고 컨텐츠더라고요. KBO ESPN 그 컨텐츠가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게 지금은 이 ESPN에서 뭘 편집해서 보내냐면 빠던 이거 그러니까 배트플립이라고 하던데 배트플립을 따로 편집해가지고 그걸 특집으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죄송한데 그거 뭐예요? 야구를 딱 쳐서 네. 방망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애는 안 던져요? 미국에서는 그게 투수를 위협한다거나 그렇죠. 투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 던지고 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던지기가 엄청 화려해요. 잘 던져. 특히 박성민 같은 경우는 거의 예술 던지는 수준으로 것도 던져. 연습하나 막 이렇게 쌍절곤 그거를 돌리는 편집해서 듯이. 보면 이야 정말 예술처럼 던지네. 그걸 중계한다니까요. 그걸 이제 어떻게 던지는 건지 묘기를 김연아하고 비교한 영상도 있고 그래서 김연아의 네. 도는 거 스케이트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코리안 그 배트플립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올리기 시작해요. ESPN이. 이거는 뭘 하냐면 그 히스토리 또 어디까지 가냐면 2006년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이 그 메이저 리거들이 이기는 경기까지도 보여줘요. 한국이 원래 잘했다는 팀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뭘 보여주냐면 응원 문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태원이 안 터졌으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관중이 들어오고 그 응원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거기 한국의 야구장을 무조건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후에 제2의 컨텐츠는 배트플립을 넘어서 응원 문화가 될 가능성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신랑이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들은 아이고야. 죽어도 알지. 롯데잖아요. 주라 이거 아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집 보고 야구를 전혀 몰랐는데 그 롯데 부산 사직구장을 그렇죠. 갔는데 그 응원 문화에 완전 반한 거예요. 야구 롯데 하나도 팬이 몰라. 아니어도. 하나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맞아요. 무조건 소리 질러. 봉지 뒤집어 그렇죠. 쓰고 예. 그 비닐봉지 그리고 뒤집어 주황색. 쓰는 거. 그러니까요. 아 그걸 수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빨리 그러니까 이번에 좀 생각해야 될 플랫폼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인터넷으로 통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용어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지적되는 이제 용어가 비대면, 언택트가 아니고 온택트라는 개념을 쓰자라고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비대면이라는 거는 키오스크 나왔을 때 직접 그 점원을 거치지 않고 주문하면서 상품을 받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디지털로 가면서 그걸 비대면으로 하는데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온택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 용어가 더 적절한 거 아니에요? 네, 온라인으로 어쨌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컨텐츠가 부여되는 거죠. 이번에 뭐 이제 슈퍼M 같은 경우는 AR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서 유료 모델로 뭐 33,000원 해가지고 25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25억을 벌었는데 물론 이제 매출액이죠. 근데 거기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원래 콘서트에 없는 내용을 그래픽으로 했어요. 근데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미 현장에 있는 콘텐츠를 색다르게 온라인으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SNS 플랫폼에서는 카메라 각도를 몇 가지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잡아내고 있어요. 네.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럼 만약에 응원문화 플러스 그 연출력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은 아까 이제 지적을 이제 청취자께서 하신 것처럼 컨텐츠를 한정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메이저리그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메이저리그를 의식하고 우리 아니다 이제 지나가게 되면 폭삭 말할 것 아니죠. 결국에는 지금 해야 될 거는 응원모를 포함해서 매니아를 만드는 거예요. 매니아를. 매니아를 만드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계속 키워가야 되는 것이지 당장에 무슨 메이저리그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 야구의 실력만이 아닌 우리만의 문화, 뭐 우리만의 자랑할 수 있는 야구 세계,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기회인 것 아마 같아요. 유튜버들도 그 한국 야구들을 맛깔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연출력이 지금 필요하고요. 각 학교도 그런 빨리 재판을 하셔가지고 진출하도록 독려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트렌드 수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8분 4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2020 YTN 라디오 연중기획 코로나19 이제는 심리방역이다. 크라잉 여세 박인식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가수들은 일거리가 없고 갈 곳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각자 방에서 노래를 불러보내면 하나의 노래가 되는 방방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사실 그때 아들이 엄청 아파서 제 마음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도 신나게 부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시작은 내 마음을 밝게 하려는 노력이구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캠페인은 임세원 교수 뜻을 기리는 고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와 한림제약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자, 915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마 자녀분의 그 초등학교 온라인 학습 게시판인가 봐요. 거기에 아이들이 어디 가고 싶는지 쓰는 게 숙제였나 보죠.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외할머니 댁 가고 싶어요. 그리니치 천문대 가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유, 아우, 가슴이 짜내라. 네, 이렇게 쓴 거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아이들은 여기가 가고 싶은데, 지금 샤넬백 사러 가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진행 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물 이렇게. 흐르십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그러니까요. 제가 감탄했네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그러면- 자, 오늘 우리 2부 주제가 샤넬백이에요. 제가 또 사감동에서 명품 가방 하나 없기로 소문난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제 명품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샤넬백을 880만 원 주려고 오픈런이라는 게 있던데 오픈런이 일단 무슨 뜻이에요, 평론가님? 아니 오픈런이라는 건 이제 문을 열자마자 막 뛰어간다는 뜻. 한정되어 있는 수량 때문에 네. 결국 빨리 달려가 가지고 먼저 손을 뻗어 가지고 네. 손에 넣는 뭐 그런 과정들을 오픈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정 판매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거는 저는 뭐 샤넬사의 횡포가 아닌가. 샤넬사의 횡포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왜 줄 서게 합니까? 소중하니까? 줄 서게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디스플레이인데 이만큼 이제 열렬한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자신의 이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건데 그건 이미 상품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충분히 온라인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900몇만 원짜리 가방 사는데 온라인에서 어떻게 클릭 한 번 해서 사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러고 사야죠. 왜 절 째려보세요. 제가 무슨 샤넬백 하는 이해하지 사람도 못하신다면서요. 아니고 이해는 못하지만 이들의 마음에 공감은 하려고 해봐야죠. 아니 이 샤넬백이라는 게 이번에 사실은 이게 그 오픈런 얘기가 나온 게 샤넬백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5월 14일부로 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 가격 오르기 전에 살려고 그렇죠. 뛰어갔다는 거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바뀐 게 거의 없는데 가격만 뭐 예를 들어서 샤넬 클래식 플랫백 뭐 이런 거는 한 잘 아는 것처럼 읽으세요. 20일 네, 처음 이게 못 속여요, 요새. 너랑 뭐 안 어울리는 게 클럽뿐인가요? 명품도 안 어울리지. 어쨌든 네. 이게 한 632만 원에서 769만 원 정도가 됐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미니백은 26% 정도 올라가지고 한 470만 원 가까이 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리는 거라면서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가격을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뭐래요? 평론가님 이거 사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올리는 건 아니고. 아니죠. 아니에요. 샤넬은 우리나라를 이제 많이 올린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액수가 이제 뭐 많이 올린 것 같고요. 근데 계속 뭐 샤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번 정도 지난해에도 올렸잖아요. 올해도 한 3-4번 정도 작년 10월에 이어서 올해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올린 건데 네. 그 왜 이렇게 올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려요? 내부적으로는 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율해 가지고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번에 그 딱 인상을 하면서 오픈런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올려서 어저께 그게 아니에요. 어저께 5월 14일부로 가격이 올렸기 때문에 어제부로는 매장에 손님이 딱 끊겨졌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실제 너무 올란 높아서요? 다음에.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죄송해요. 제가 샤넬백 안 그러니까 5월 들어가가지고 14일부로 모르겠어요. 가격이 올랐어요. 네. 오르고 난 다음에는 손님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심리가 뭐냐면 샤넬이 굉장히 비싼데 오른다. 네.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 올렸다. 그러면 100만 원 오르기 전에 사자. 네. 그러면 이득이다. 뭐 이런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조금 있다가 다시 또 100만 원 올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100만 원 올린대. 그러면 그 전에 사면 또 100만 원 이득이네. 뭐 이런 산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 카테고리 자체가 내구의 기능성이다 이런 것이 강조된 제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품의 특성을 대중적으로 이렇게 뭐가 어떤 기능이 좋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의 알릴 특징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런 샤넬인데. 제품 자체는 이걸 이제 뭐 전문 이쪽에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 명품을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책에는 뭐로 나오냐면 이제 베블렌 효과가 나와요. 도스타인 베블렌이 정말 이제 책으로 배우셨네. 과시적 소비라 그래가지고 어떤 명품의 효용보다는 이제 어떤 식의 과시적 욕구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데 그러면 10,000원짜리는 안 팔리던 게 100만 원짜리 희소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 제품의 기능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샤넬이고 이거 책 쓰려고 제가 공부한 거예요. 2017년도에. 네. 어쨌든 2016년 17년 그때 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게 그 명품 브랜드 안에서도 계급이 있어요. 샤넬하고 뭐 에르메스나 그 루이비통 이쪽이 약간 상위 계급, 그 밑에 이제 구찌 계급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격 결정하면 뒤에 애들이 따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뒤준선이 있는데 다른 애들은 그 가격을 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로벌리 샤넬이 가격을 올리고 있죠. 물론 국가마다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 올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건 뭐 이런 욕은 하도 많이 먹어서 글로벌리 대충 맞추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아, 가격을 맞추고 스타벅스도 우리나라가 좀 비싸다라는 얘긴 들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10년 전 얘기고 2000년 10년 맞아요. 전후에는 차이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달에 마지막으로 영국을 탈출한 사람한테 들었던 제가 사진으로 봤던 거는 영국 같은 데는 3.4달러거든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3.4 유로 정도 하는데 그럼 4,400원 정도 합니다.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높았던 건 맞는데 했는데 이제는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실시간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 그것도 대체로 다 있겠네요. 맞추고 있어요. 아니 근데 샤넬백을 그렇게 사는 이유가요. 또 샤넬택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은 팔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맞아요. 굉장히 그게 가격을 이제 많이 보도가 샤테크 아닌 거로 나왔어요. 아니래요. 네. 그것도 해봤어야 왜냐하면 알지. 이제 예? 뭐 예를 해봤어야 들면 이제 알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미리 사놓으면은 이제 리셀이라고 그래가지고 리셀러가 돼가지고 요즘에 리셀러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티켓 같은 경우. 그래서 명품을 사게 되면 팔게 되면은 오른 거에 비해 가지고 전에 샀으니까 차익을 남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는 사람들은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가격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산 것을 지금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격을 차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네. 당시에 산 가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매겨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샤넬 테크 같은 경우는 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 오픈런을 하셨다 그러면 좀 잘못 생각하신 것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테크 때문에 하신 분들은 사실은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좀 기사들도 문제가 있는 것 문제 있죠. 같아요. 그게 엔수로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제품 자체가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몇 명만 붙어도 경쟁이 붙어도 그렇죠. 되게 크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게 수요 자체가 사실 아주 미미한 수준에 많지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언론사가 관심 있기 때문에 취재를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기사량 때문에 이게 어떤 사회적 현상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하나 없이 지금까지 40년을 살았는데 이 기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뭐 그게 연차를 내고 휴가를 실제로는 내고 오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도 이후에 2010년도부터 샤넬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글로벌리 맞아요. 명품 시장 어려워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명품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과시 욕구나 모방 욕구 같은 이런 식의 사회적 비교 욕구를 자극해야 되는데 네. 이거가 젊은 층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근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샤넬이 마케팅을 잘하긴 해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중반부터 뭘 하냐면 인사이드 샤넬이라고 해서 샤넬 스토리를 팝니다. 한 2, 3분짜리 동영상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무슨 영화 같아. 코코 샤넬의 옛날 이야기, 전쟁 때 이야기. 스토리를 네. 푸는구나. 그다음에 스커트를 왜 잘랐는지 네.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거 보면 빠져들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게 시리즈로 있는데 그게 조회수 보면 몇백만 건, 몇천만 건이에요. 근데 그걸로 이제 젊은 층들이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해갖고 샤넬에 대해서 내면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시기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 봐갖고 이게 그럼 지속 가능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같이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안전이나 어떤 생물학적 기본적인 욕구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사회 욕구는 상위의 욕구거든요. 음. 상위의 욕구는 안전의 욕구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의 그러니까 이런 본능이니까. 그럼요. 이런 욕구가 어느 정도 자기의 안전이 보장될 때 사회 비교 욕구가 나오는 거지. 네. 명품은 누군가가 있어야 이게 좀 기능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주고 그럼요. 어머 너무 예쁘다 이런 말을 해줘야 이게 사죠. 800만 원짜리야 이러면서 한번 알아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애는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지금 0602님이 우리 집은 치킨 다리에 목숨 거는데 우리 집은 치킨 박스 닭다리 오픈 넣어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내주셨어요. 이런 현상도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의 습성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전 언론들이 다 낚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런 왜 하냐 그런 행사를 결국에는 언론 그림용으로 그냥 쫙 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샤넬이 아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정말 이 백을 사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 그러니까 아마. 오픈런 안 해도 돼. 뛰어가지 않아도 돼. 여유 있게 가서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가격 그냥 확 올려버리자. 가격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거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이제 청담동에 있는 그 모 백화점 명품관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VIP 리스트 전체 매출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 20명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70%를 사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20명이 안 되는 사람이 소비를 하게 되면 나머지 뭐 예를 들면 100명이다. 100명 중에 1000명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980명이 그걸 가지기 위해서 쇄도하도록 마케팅을 결국 하는 거 하는 거죠.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 레토릭이 저기 나와요. 그 현빈이 나왔던 드라마 있죠. 그 저기 길라임하고 나왔던 그 드라마.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 거기 나와요. 딱 그 전략이 현빈이 했던 전략. 뭐 한 땀 한 땀이요?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그 100명한테 주면 됩니다. VIP 고객. 아니 10명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무슨 식의 얘기를. 펜션인가 그렇죠. 뭐 네. 팔 때 그 이야기를 하죠. 딱 그 프레임이에요. 그렇군요. 진짜 코로나19 이후에 이 명품도 마케팅이 바뀔 수 근데 이제 있겠네요. 한 가지 뭐 그런 지적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 뭐 소비다 이렇게 얘기를 뭐 얘기 복수 나오는데 소비다. 예. 보복 소비다. 그러니까 보복 소비. 왜냐하면 그 동안에 굉장히 억압돼 있고 필요증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구매력이 어쨌든 축적되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지금 돈을 안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샤넬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거냐. 닭다리로 갈 거냐. 닭다리. 저는 닭다리 100마리 먹을래요. 샤넬백 하나 먹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과연. 자,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샤넬백과 전혀 관계없는 3명과 클럽과 또 전혀 관계없는 3명이 오늘 샤넬백과 클럽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이 샤넬백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들만의 또 이유와 명분이 있어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저희가 수다로 좀 풀어본 겁니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갖지 못해서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심술 부리는 거,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책에서 배운 대로.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자 다음 달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